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첫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살피면서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힘을 보탰고 야당은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내일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순방 이후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방중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많게는 350mm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됐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결국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5살 초등학교 입학안 발표로 학부모와 교육계에 거센 반발을 사면서 도덕성뿐 아니라 전문성과 소통 능력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죠.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퇴진으로 응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보다 전면적인 인적 개편이 있을지 그리고 국정 운영에 기조 변화가 있을지 여부인데요. 오늘 추가로 나온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만두기로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섣부른 정책의 일방적인 발표로 악화된 여론의 파고를 넘지 못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첫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설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안을 발표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고 인수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정책을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제 개편안에 즉각 철회를 주장했고 교육감들까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만 5세가 초등학교 웬 말이냐? 결국 박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4일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열흘 만에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자와 박 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수장을 기다리게 됐는데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개편 같은 교육개혁 과제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안팎에서 불거진 인적 쇄신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 형식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정리하면서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국정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부 개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번 정하면 믿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에게도 한껏 힘을 실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이후 갓 한 달, 만 5살 입학 추진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졌고 외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이 일면서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비교적 단단한 지지를 보냈던 가정주부층을 비롯해 민심 이반이 실제 수치로 확인되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사퇴 형식으로 박 부총리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첩첩산중입니다. 2명씩 낙마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다시 찾아야 하고 취임 100일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 휴가 복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나란히 20%대로 집계됐는데 대통령실은 반전 카드로 민생과 경제를 꺼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을 보듬는 일정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거라는 전망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로 첫손에 인사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응답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뚝심의 인사 스타일과 국정 공백, 후임자 물색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선에서 최소화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5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자동 해임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 측 법적 대응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 전환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내일 뽑히게 되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제가 물러나야지 부담이 없으시죠. 그래서 당을 위해서 먼저 물러나 주세요.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이준석 대표 입지는 더 좁아진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전국위원회가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하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추대합니다. 개파색이 옅은 5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 같은 날 곧바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 선출을 마무리 짓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비대위 기간과 성격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잡음이 일 수 있는 겁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이준석 대표의 반격도 변수입니다. 이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당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1,400여 분이 하루 만에 지금 모여서 소송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처분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니까 9일 이후가 될 거는 같고요.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면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들이 나서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를 설득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될 손은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혹시 그건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집권 여당이 비대위 출범을 통해 경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내일 열리는 전국위원회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경찰대 출신에 편중된 인사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헌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
그리고 경찰대 출신에 쏠린 요직 인사를 비판하며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소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해한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반면 야당은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 아래 경찰국을 두는 건 헌법과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 징계의 부당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유를 추궁했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주변 인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재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비대해진 경찰을 개혁하는 방안이냐 아니면 장악하려는 의도냐 하는 여야의 경찰국 공방은 경찰청장 후보자 앞에서도 양보 없는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초대 경찰국장 자리에 오른 김순호 치안감이 밀정 논란을 거쳐 특채된 뒤 대공 분야에서 여러 차례 검거 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경찰 특채를 제안했던 사람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핵심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밀정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경찰국의 국장으로 김순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뿌락지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순호 경찰국장을 둘러싼 의혹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의 경찰 특채 과정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핵심 관련자였던 홍승상 전 경감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경감은 박종철 사건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김 국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 질문에 노동단체 수사 책임자였던 홍 전 경감을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특채를 권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홍 전 경감을 인생의 스승이라고 표현하며 감사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1989년 특채된 김 국장은 이후 10년 동안 대공과 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7차례나 상훈을 휩쓸었습니다. 수상 이유 가운데는 범인 검거 유공이 5차례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1995년에는 보안 업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김 국장과 함께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은 김 국장 특채 이후 경찰의 노동단체 탄압이 더 심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장으로 보안 특채되어 곧바로 치안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행적 때문에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시절 암약했던 밀정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끊이지 않는 논란 속 야당은 오는 16일 행안위 업무보고 자리에 김순호 국장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동부간선도로 모든 구간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퇴근길 시간대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서울에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퇴근길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고요.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내린 집중호우로 오후 6시 반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모든 구간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비로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도로가 통제된 건데요. 이와 함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성동 분기점에서 사금램프 구간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 전체 차로와 수색로 증산교에서 북과자 삼거리 일대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도로는 빗물에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부근이 잠겼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천호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교 남단까지 일대도 침수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통제돼 퇴근길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쏟아진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고 상가로 물이 들이닥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직접 저희 YTN으로 제보해 주신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시간당 80mm의 폭우에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관이 차를 힘껏 밀어 옮기고 지나던 행인들도 바퀴까지 잠긴 차를 힘을 합쳐 밀어봅니다. 하천에서 넘쳐 흐른 물이 주차장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 황토빛 하천이 된 주차장.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주택가와 상가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상가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는 거센 물살에 소화기가 힘없이 고꾸라지고 거리엔 주황색 안전고깔과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닙니다. 양동이와 빗자루를 동원해도 쉴 새 없이 내리는 빗물을 빼기엔 역부족입니다. 상인들은 빗물이 휩쓸고 간 자리를 연신 쓸고 닦지만 언제 또 물이 들이닥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12시부터 한 2시경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낮 1시쯤엔 인천 주안역 부근 선로가 침수되면서 인천 방향 하행선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열차 안에는 물이 들어차지 않아 승객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오늘처럼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마을이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2년 전 주변 농지에서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탕물이 콸콸 흘러와 마을 아래로 고입니다.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 수심이 웬만한 수영장 같습니다. 2시간 만에 60mm 가까이 내린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침수된 마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지 지대가 높게 형성되면서 저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원래 배수구가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물이 빠지는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집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빨간 대야가 둥둥 떠다니고 안쪽에 보시면 깨진 장독대, 빨래 건조대, 그리고 부서진 가구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재활용 쓰레기와 나뭇가지까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나자 주민들은 모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 거처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런 침수 피해가 재작년부터 극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위쪽 농지에서 땅을 높게 쌓는 성토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 아래쪽 집들이 비만 오면 잠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앞에 밭을 매립을 하면서 이게 이 지대보다 저기가 너무 높아요. 비만 조금만 와도 항상 이렇게 잠겨갖고 여기 앞에 할머니는 매번 그래서 못 살고 나가시고. 구청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는 2m 미만만 성토하면 따로 허가가 필요 없어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처벌이나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배수가 잘 안 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이 바다라 만조까지 겹치면 침수 피해는 더 커집니다. 이번 주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주민들은 배수로 확충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하고 빗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장마철 도로를 달릴 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승합차 배기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 느린 속도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도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찬 빗물 사이로 겨우 지나가는 SUV, 전조등에 물이 닿을 듯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를 때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도로 침수를 만났을 경우 침수 부위가 자동차의 범퍼 혹은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물이 잠겼을 경우에는 가급적 건너가지 마시고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많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습니다. 빗길에서 서행,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물막이 생겨가지고 형성이 되어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빗길 주행 시에 차량 간 제한 속도를 20에서 50% 정도 낮춰서 주행을 해주시고요. 차량 간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여 또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려면 주위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산을 깎아지은 아파트를 향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 끝에 발생한 산사태에 수십 년 된 큰 나무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도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 간격으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다음에 나무가 떨어지고. 지난해 이틀에 걸쳐 350mm가 넘는 비가 온 끝에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오래전 마을 위에서 전원주택지 공사를 할 때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집으로 작년에요? 어머, 또 돌이 굴러서 내려와서 밤사이 많이 발생하는 집중호우, 산사태도 이른 새벽에 발생하곤 합니다. 산사태는 미리 막긴 힘들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깊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속에 물의 함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집중호우. 모레까지 많은 곳에는 3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 어디입니까? 네, 현재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화면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가평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앞으로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에는 호우경보가, 영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만 연천군 중면에는 183mm, 철원군 동송읍에는 156.5mm, 인천과 서울에도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했고 춘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철원과 연천, 포천, 동두천과 아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3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2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죠.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이 복귀 일정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는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초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휴가는 5일이었지만 앞뒤 토요일 일요일을 다 합치면은 9일간이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쉬시면서 본인을 성찬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복귀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그다음에 초심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에 정치권 입문하면서 또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든지 또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지난 세월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로 초심과 국민을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의사결정에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관점, 국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9일 동안에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좀 이런 도어 스태핑 간단하게 한 3, 4분 약식 기자회견 하기보다는 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느꼈던 소회를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도 국민의 뜻을 앞으로 잘 받들어서 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운영의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 우선순위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 정책 결정 방식이라든지 또 여야 간의 협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밝혔으면은 국민들이 기대에 좀 충족을 많이 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 또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아마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국정 운영 방식,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견해 봅니다. 네. 국민과 초심을 강조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약식 회견에서 대통령의 어떤 눈빛이라든가 이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심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제 이런 키워드로 많이 이제 말씀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위기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위기라는 게 초심을 지키지 않아서 또는 국민의 뜻을 뭐 이렇게 거스르려고 해서 발생을 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그 초심과 국민을 이제 좀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심과 국민을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였던 것 같아.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국민들 마음에는 와 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아쉬웠는데 다만 이제 어떤 약식 회견이라든가 또 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제 뭐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 운영의 변화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좀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여론조사에서도 뭐 꾸준히 지적돼 왔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섣부른 정책 발표라든가 뭐 일방적인 그런 국정 메시지라든가 그것보다도 이제 인사 문제가 항상 이제 1위로 이제 지적돼 왔었어요. 오늘 이제 마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사실상의 이제 경질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장관 한 명의 정격 사퇴 이것으로 이제 끝날까요? 아니면은 보다 이제 좀 더 전면적인 인사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박순애 이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공직자는 이 출입이 굉장히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공직에 들어갈 때도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 그만두고 나올 때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조금 일찍 사퇴를 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또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의 응답을 질문을 받지 않고 회피하며 지나간 문제라든지 또 박순애 장관이 행정학자지만 사실 그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문제라든지 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일찍 사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그 기준 국민의 관점에서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박순애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각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사에도 저는 좀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대통령이 지금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일단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모양새도 갖추고 그다음에 실무 국실장들이 참석하면서 토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1:1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 거슬러지지 않고 또 장단점이 따져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간혹씩 가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통령께 업무 부처 보고를 할 때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좀 공개화시키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도 좀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정책 결정을 해나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 장관이 조금 더 뭐 일찍 그 자진 사퇴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의견이신데 사실은 이 임명 강행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었고 임명장 수요 그 현장에서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이제 고생하셨다 이런 발언도 이제 대통령 본인이 하셨던 것이고, 예, 그 국민들의 이제 네.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이제 받은 대목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네, 그리고 뭐 학제 개편안 그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조속히 이행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한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는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의 이제 이 판단 미스도 같이 뭐 어떤 책임 차원에서 우리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예, 앞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 있느냐 이런 네. 발언은 아무래도 박순애 이제 장관을 격려하고 조금 이제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표현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강행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충분한 대통령과 장관과 또 담당 실국장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강행 의지를 표명하게 되니까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아직 이제 여러 부처 업무 보고가 남아 있는데 이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좀 더 일방적인 업무 보고와 지시보다는 좀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단지 뭐 야당이라든가 일부에서만 나오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일부 직책을 가진 상징적 직책을 가진 인물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귀를 열고 듣는 이런 제스처가 취해진다면 뭐 8월 15일 이후에는 뭐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먹게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앞서 이제 박순애 부총리 얘기 쭉 하셨지만 이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업무 방식에서 사실은 돌출된 문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순애 부총리를 그럼 애초에 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이고 또 교육부 차관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또 아니에요. 이 경제부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이 지금 내각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채운 후에 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이런 흐름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된 것이냐라는 의문, 그리고 이 장관들하고 이 장관들의 업무 보고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대1로 독대 형식으로 좀 이렇게 압박 면접 비슷하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장관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온 설익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변화를 보여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변화의 어떤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어떤 이 시선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과 메시지는 결국은 참모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바뀌면 대통령도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모들을 바꾼다는 게 단지 참모들에게, 이 참모 개인들에게 정말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이렇게 뭐 바꾼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변하겠다는 의지의 어떤 이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용을 하고 일정 정도의 인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며칠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진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첨가하고 싶은데요.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하시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거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국의 장관이면 그 정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뭐 홍보수석이다. 홍보수석이면 대통령 메시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휴가 이후에 뭐 도어 스태핑 3, 4분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오후에 기자들과 한번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대통령실 뭐 수석 비서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더라도 참모고 또 주무장관이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을 하고 또 풀어가는 진행 방식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크터리 비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장관은 미니스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기 부처를 관리하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좌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짧게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이제 이 지금의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역량이 없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후보자로. 그리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나 이런 기능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강행한 것도 대통령의 선택이었어요. 그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인사, 시민단체 출신 인사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상당히 이제 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말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이 필요한 요소에 정확하게 이제 좀 픽업해서 배치하겠다라는 약속, 국민들에게 약속도 한 그런 결과물이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인사가 문제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특정 인사, 특정 사람이, 특정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사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처럼 이런 이제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음 깊이 이런 지적을 새기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앞으로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뭐 인적 쇄신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대통령 그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이제 70%대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 또는 20%대 지지율이 뭐 고착화될 건지 아니면 반등의 어떤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서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국정운영 기조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달 중에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35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뭐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기조는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뭐 경찰청장 후보자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뭐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 조금 소신껏 발언해라, 좀 자신 있게 대답해라, 뭐 이런 뭐 약간 뭐 경고성 훈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결국 이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장관의 인사권한 또 경찰위원회의 인사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좌할 뿐이고 경찰의 수사와 감찰 부분은 경찰청장이 또 경찰청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찰청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경찰국 신설 문제, 그 목적이 과연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거냐 그런 게 아니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형태로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지 않고 이거를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경찰국이 한번 지금 8월 2일 날 설치가 됐는데 과거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즉 행안부 통제,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30년 전 모델과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현안 수사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그 수사 문제, 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원칙적으로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과 행안부, 그다음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 개혁 문제, 이 부분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강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대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것도 집회의 위법 우려성이 있어서 대기 발령을 냈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경찰청장 청문회는 잘 진행이 됐고, 아마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하게 되고, 이 경찰청장이 저렇게 임명되게 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으로 경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민생 치안, 또 우리 민생 삶이 조금 안전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찰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라고 이제 평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찰국 신설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받은 거 있었죠.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다, 뭐 이런 그 자문 결과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그 입법조사처의 이제 보고서 내용은 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정보조직법상에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 자라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휘 통제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입법은 이제 좀 뭐랄까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안건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절차적 미비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보고서인데, 이 계속되는 이제 지적이죠. 그런데 이런 지적들, 여러 가지 법령상의 위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여당에서는 그 반박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쟁점들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설치한 것에 뭐 의도를 떠나서 효과가 결국 그러면 정권의 어떤 의도라든가 정권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경찰 조직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보면은 윤희근 후보자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서 교수님이 이제 관련 내용들을 짚어주셨지만, 이 조심스러운 걸 넘어서 되도록이면 쟁점이 되는 사항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답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이제 좀 소신 있게 발언하라, 이런 지적도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희근 청장 후보자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이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적일 수 있는 그런 접근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신 있는 모습, 좀 더 이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고충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권의 어떤 그런 행안부의 경찰국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또 경찰 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뭐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인정하는 그림도 아닌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좀 절충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이제 수사기관의 좀 책임자로서 좀 더 강단 있는 소신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달한 뒤에 정체기가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규모가 커진 가운데 소아, 청소년 사망까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심층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대로 전날보다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 건데
같은 요일 기준으로 보면 17주 만에 가장 많아 증가세가 여전했습니다. 이달 들어 증가폭 둔화 현상이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달한다는 기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15만 명 안팎에서 정점이 형성된 뒤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정체기가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행 정점이 이번 주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꼬리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가능. 확진 규모 자체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치명률이 낮은 연령대인 소아 청소년 사망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0살 미만 사망자는 누적 27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코로나19 소아 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며 보호자나 아동이 원한다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의 경우 고열 자체로도 위험할 수 있다며 해열제로 조절이 안 된다면 재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에만 27조 원이 늘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이자를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에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이 보름 동안 내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모두 183건. 직전 1년 동안 취급한 실적의 3배 수준으로 금액만 보면 4배가량 뛰었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대출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으로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특약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문의도 많아지고 실제 가입하신 분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와 대출한도 2억 5천만 원 등 제한 조건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으로 조건이 일부 완화된 상품도 공급됩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 예적금도 빅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 예적금 잔액은 749조 8천억여 원으로 한 달 만에 2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6월 전체 증가분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자에 민감해진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예금 행태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대응은 물론 공급망 재편과 사드 산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 장과의 회담을 위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취임 후 석 달 만이자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입니다. 왕이 부장관은 지난달 발리 만남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 장관의 방중 직전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보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 회담에서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요청할 예정이지만 중국이 사드 3불 유지를 강조하며 한미 관계의 균열을 노릴 경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중국도 안보 주권을 존중해야 이 한중 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중국의 무력 시위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박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번 양자 회담을 계기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 재설정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오전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하이난성 사냐시에 한국인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로 중국 내 거주하는 우리 국민 10여 명이 사냐시를 방문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3명이 주 광저우 총영사관에 연락해 방역 조치 현황과 의약품 조달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관은 사냐시 당국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칩4 가입 여부와 사드 배치, 타이완 해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이제 가지는데 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 미중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에도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이제 중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담 뭐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박진 장관이 취임 이후에 처음 중국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제 다양한 현안 관계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칩4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에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조금 강하게 말을 하자면 좀 공격적인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포함을 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의 역할론 이런 것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을 중국 측에 이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 이후로 중국과 한국 간에 이제 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 정부에서 세 가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한국 간에 좀 약간 입장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입장을 중국 쪽에서는 아마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최근에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그 동아시아를 순방을 하면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만과의 관계를 미국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 이 차원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물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죠. 네. 이제 반도체 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4개국이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이른바 이제 칩4 정부가 일단은 칩4 예비 회의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칩4라는 그 대화 자체가 중국을 뭐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중국 측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네. 사실 이제 미국 측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중국 배제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는 분명합니다. 네. 그 근본적인 어떤 이
기저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여기부터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어느 방향이 맞는가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한 이제 50년 동안을 냉전 시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어떤 세계화,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가 왔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시 새로운 의미에서 신냉전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신냉전이라는 것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의미에서의 어떤 냉전뿐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에서, 혹은 약간 이 각도가 약간 바뀌었죠. 경제적 차원에서의 냉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적인 요즘에 많이 그 영어로 많이 나오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로벌화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과거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피하 식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익에 따라서 어디나 이렇게 공급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안보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우방국 간에서만 어떤 그 공급망을 형성을 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전망을 찾자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지금 그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경제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굴기라고, 대국 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 공급망마저도 이 해결이 가능한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냉전이라는 것이 과거의 20세기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강요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도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동맹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배제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의 그 반도체의 어떤 그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더더군다나 한국이 잘못하다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사실 중국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최근에 그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한국이 놓여 있는 입장을 전혀 어떤 그 배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 선택을 해라라는 그런 강요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그 주한 주중 대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칩4 그거 하고 싶으면 칩5 중국까지 넣어라,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입장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입장을 중국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에서의 우리 입장을 이번에는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자리가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그 불리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외교적 해법을 이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선택을 좀 강요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와 달리 이제 그 각국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뭐 이 외교나 이제 군사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이제 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 미국 기업도 중국 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 쪽에서는 반발을 하더라도 네. 이 당장의 영향은 좀 이게 좀 상쇄되거나 뭐 그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었고,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어떤 대국 굴기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이제는 칼 빛을 감추겠다는 그런 도광양회에서 칼을 뽑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때는 사실 G2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동반자적 어떤 그런 자격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초당적 차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은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 10월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3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당에 중국이 순순히 미국의 어떤 그 의도대로 그대로 뭐 양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단기간으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공급망이 그 해결 짧은 시간 안에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인상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공급망 같은 것들도 한동안 이제 어떤 그 회오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이제 뭐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이제 산불 정책 유지를 이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사실은. 네. 만약에 이제 이 중국이 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라는 이제 이 이른바 이 산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산불이라는 말이 전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중국에서 약속이라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 뒤로는 약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 처음에는 합의라고 썼다가 합의란 말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측의 입장,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 가지는 사실상 우리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정책 차원에서 문제지 우리가 양보해서 중국에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구력 외교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드 배치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국익과 안 맞는 그런 차원들로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물론 네.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도 그랬듯이 이 부분은 이제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 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재천명하면서 그렇죠. 접근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좀 비중 있게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접점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와 달리 우리가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20세기의 냉전 시대 때는 분명한 우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체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하고는 입장차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이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균형 외교에서
조금 더 미국 지향적인 그런 외교로 간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차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사실 그 좀 전에 그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국익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분과 연결이 됐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뭐 크게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국 입장에서 그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역할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가까워질 수 있는 접점 이게 이제 한반도 그 안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 역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제 타이완 방문 후에 네. 이 양안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죠. 그렇죠. 긴장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중국군의 이제 최근 대규모 군사 훈련을 보면은 그동안 사실 이 부분은 좀 넘지 않았던 선이었어요.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 여기를 이제 중국 함정이라든가 중국 공군기가 이제 여러 번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장면이 일종의 뉴 노멀로 이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흔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양안 관계에서 조성된 이런 그 긴장 관계가 사실 이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박진 장관이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 같습니다. 박진 장관이 지난 5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힘에 의한 일방적 형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명확한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명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명분 그다음에 그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스탠스를 적어도 이 양안 관계, 중국의 양안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 명분과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이 그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는 그런 이슈거든요. 네. 적어도 이 양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오히려 양안 관계라는 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는 좀 전에 그 박진 장관이 말씀하셨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불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일국 양제 분명한 인정. 그런데 일국 양제를 어떻게 보면 이 체제를 흐트러뜨린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죠. 일국 오케이 좋은데 이 양제라는 것을 지금 흔들리는 것이 홍콩 사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명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거는 뭐 전혀 우리하고는 뭐 그 불리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칠레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땅꺼짐 현상입니다. 지름이 50m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싱크홀인데요. 화면 직접 보시죠. 지난달 30일 칠레 북부 지역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엔 크기가 지름 25m였지만 8일 만에 2배로 커졌습니다. 깊이는 무려 200m로 아파트 70층 높이 수준인데요. 브라질의 대형 예수상 6개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깊이라고 합니다. 땅꺼짐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근처의 광산 구리 채굴 과정에서 집안이 불안정해진 게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크기의 싱크홀이 실제로 나타난 것 같아서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쿠바에선 대형 석유 탱크가 벼락에 맞아 폭발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쿠바 마탄자스 지역의 석유 저장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벼락이 석유 탱크를 강타하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인근 탱크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탱크 주변에 있던 100명 이상이 다쳐 2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5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는데요. 현재 주변 다른 탱크도 달궈져 폭발을 우려한 소방당국이 물을 뿌리면서 열을 식히고 있어 걱정이 더 큽니다.
쿠바 대통령도 이번 화재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외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한마음으로 더 큰 피해 없이 하루빨리 진화가 되길 바랬습니다.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파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길이가 최대 3m에 달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나타나 해수욕장이 비상입니다. 최근 제주와 부산 바닷가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출몰해 해수욕객들이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발진,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고 쏘인 부위에 남은 촉수는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해 빨리 제거하고 소독해야 하는데요.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면 온찜질을 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남부 지역에 대해 수복 작전에 나서면서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에서 격전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전선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원전이 공격을 받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드네프르 강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원전 부지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지 내 건물이 폭격으로 손상됐고 폭격을 받아 생긴 구덩이 인근에선 불발탄도 발견됐습니다.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로 개전 직후인 3월 초 러시아군이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원전 폭격이 러시아의 핵 테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Це найбільша атомна станція на нашому континенті, і будь-які обстріли цього об'єкту – це відвертий, зухвалий злочин, акт терору. 반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가 유럽 전체에 핵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핵 대립 위협이 긴박해지자 유엔은 양측의 원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Any attack to a nuclear plant is a suicidal thing, and I hope that those attacks will end. 우크라이나 전선이 남부 헤르손과 자포로자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러시아군이 원전을 방패막이 삼아 우크라이나군에 맞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